통제 체계로서의 뇌의 기능입니다. 네, 뇌의 기능인데요. 네, 사실 이게 반의자라서 하나인데 이게 이해하기 좋게 펼쳐놓은 부분입니다. 데카르트만이 식으로 펼쳐놓은 건데요. 좋은 세계 아시죠? 전행동 배우셨죠? 전혀 어려운 게 아닙니다. 현실 세계에 있는 거가 우리가 바로 지각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제가 그림을 보여드렸죠, 몇 가지를. 현실하고 내가 지각한 게 다르다는 걸로. 현실 세계가 감각과 지각을 통해서 지각된 세계로 들어옵니다. 감각, 즉 오감을 통해서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오감을 벗어나는 우리 인간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각 체계를 통해서 일부만 받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지각 체계를 지식요각이와 가치요각이 두 개로 다시 나눠진 겁니다. 지식요각이 내가 아는 것들은 쭉쭉 통과시키고 모르는 것들은 다 걸러버립니다. 점점은 뭐냐면요. 알긴 아는데 어렴풋이 하는 것들도 일부 통과를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가치요각에는 다 걷어내는 것이 다 통과시킵니다. 다 통과시키는데 퀄러티 월드의 단면도예요. 색깔이 같죠? 그래서 색깔이 변해요. 노란색은 현실치료 RT의 약속입니다. 노란색은 욕구가 충족되는 색깔이고요. 빨간색은 욕구가 좌절되는 거, 초록색은 충족도 좌절도 되지 않는 중립적인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걸 지각했을 때 그것이 쭉 통과되면서 색깔의 결정이 납니다. 내 욕구가 충족이 되면 노란색이 쌩노랗진 않겠죠. 노란색이 많아지겠죠. 저 안에. 그럼 밑으로 내려오고요. 빨간색이 많아지면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지각 좋은 세계에 있는 사진과 지각한 세계에 있는 사진이 비교 장소에서 비교가 일어나는 겁니다. 인간은 쉽게 설명드릴게요. 평생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사진하고 끊임없이 비교를 합니다. 오늘 강의가 재밌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쿨러투어에 있는 사진하고 오늘 내가 지금 지각하고 있는 내용이 얼추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딱 맞지는 않겠지만 얼추 맞아 떨어지면 오늘 강의가 유익하고 재밌다라고 받아들이신 거고 오늘 강의가 지루하고 재미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진하고 내가 지금 지각한 게 안 맞는 겁니다. 그냥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오늘 음식이 맛있다, 여기가 재밌다, 여기가 마음에 든다, 마음에 안 든다 모든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사진하고 계속 비교를 하는 겁니다. 계속 비교를 해요. 그 사진하고 맞아 떨어지면 욕구 충족이 되는 거고 사진하고 맞지 않으면 욕구 충족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행동 체계 속에서 자주 접한 건 조직화된 행동으로 나갈 테고 처음 접한 거는 재조직으로 나가고 그래서 전에도 자동차가 움직인다라고 근데 뇌에서 일어나는 일을 글라스 박사가 아주 전작으로 이렇게 사진 그림으로 멋지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실 치료에서는 이 모든 상담 케이스를 여기다 놓고 설명하라고 합니다. 시직 차트에다 놓고 선택이론 차트입니다. 현실 치료가 있고 선택이론 차트에 놓고 설명을 해봐라. 우리 학생이 원하는 건 이건데 그 학생이 지각한 건 이런 걸 지각해서 욕구가 좌절돼서 그 행동을 처음 본 게 아니니까 이제 활동하기를 뭘 하고 있고 생각하기 뭘 하고 있고 느끼기 싫지 말하면 뭘 하고 있다. 이제 상담을 통해서 계획하기 통해서 재조직을 해서 활동하기 바뀌를 한번 바꿔봤을 때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가 한번 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 상담할 때 모든 케이스를 여기다 놓고 한번 설명을 하게 합니다. 그 학생들이 이해할 때 이 차트를 통해서 이해하는 방법을 이제 훈련을 많이 시키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우리 대학원생들한테는 이런 식으로 제가 훈련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출근을 하는데 직장 상사가 지나가서 부장님한테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여기 고청만 쭉 지나가요. 내 느낌이 어떨까요? 안 좋겠죠? 안 좋은 느낌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느낌이 어디서 결정나냐면요. 생각에 따라 결정나겠죠. 자, 휙 지나갔다.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이러면 그 생각과 맞물리는 느낌은 짜증이나 화가 나겠죠. 근데 똑같은 상황에서 나를 못 봤나? 라는 생각이 들면 느낌 얻어요? 뻘쭘해지겠죠. 그렇죠? 똑같은 상황에서 내가 뭐 잘못했나? 찝혔나? 불안해지겠죠. 똑같은 상황에서
저런 분이 아닌데 오늘 뭔 일 있나? 걱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생각과 느낌은 항상 맞물립니다, 이게. 근데 우리 상담자들이 가장 집중적으로 연습하는 게 뭐냐면요. 훈련받을 때 생각과 느낌을 분리해서 같이 맞물리지만 분리해서 분석하는 겁니다. 이게 생각의 문제인가, 느낌의 문제인가, 행동의 문제인가 분리시켜요. 우리 학생들한테는, 대학원생들한테 훈련시킬 때 어떤 케이스를 누굴 만나서 서로 다 싸움이 일어나서 기분이 안 좋아서 이거 설명을 할 때 이건 생각입니다, 이건 느낌입니다, 이건 환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행동을 얘기합니다. 말이 끊기잖아요, 말을 할 때. 그러니까 매트를 깔아놓고 설명할 때 느낌을 얘기할 때 느낌 매트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생각 매트로 올라가고 분리하는 거거든요. 선생님께서 학생이 왔을 때 얘기 들어보시고 얘가 지금 오류가 생각이 어디에 있는 건지, 아니면 정서, 느낌이 어디에 있는 건지, 아니면 비효과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건지, 이거를 구분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먼저 상담이 초반이 아니라 상담이 진행되면서 그런 거를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요 절차에 의해서 상담이 진행됩니다. 처음에 상담 환경가꾸기는 여기 이제 쭉 차 나오는데 그 예제가 제시를 했는데요. 주의 초점을 맞추고 판단하거나 이러지 마시고 항상 답을 주려고 하지 마세요. 사회가 답이 없잖아요, 인생에. 답을 주려고 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고, 그다음 첫 단계에 들어와서 욕구와 바람 상태, 플러트워에 되어 있는 사실이 무엇인지, 원하는 게 뭐니, 원하는 건 알겠는데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뭐니를 물어보는 거예요. 욕구가 충족되는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뭐니를 파악하시고, 그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동안 어떤 걸 하고 했니, 또는 어떤 걸 하고 있니를 물어보셔야 돼요. 전행동 자동차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활동하기, 생각하기, 느끼기, 신체 반응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설명을 하게 하는 게 그 다음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가장 무서운 질문인데요. 평가하기 질문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네가 원하는 것을 얻는데 2번이 여기 이제 욕구와 바람 탐색을 1번으로 보시고 전행동이 2번이고 자기 평가 3번, 계획하기 4번이라고 번호 한번 붙여보죠. 평가하기는 뭐냐면요. 2번, 네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1번, 원하는 것을 얻는데 도움이 되니 안 되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스스로 평가하기 물어. 내가 답을 주면 안 돼요. 스스로 이게 효과가 있니 없니를 물어보는 거고, 네 번째 단계에서는 효과가 없다면 어떻게 더 멋있게, 좋게, 훌륭하게가 아니라 어떻게 다르게 해보겠니? 현실치료에서 제일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르게 해보겠니? 왜? 지금까지 했던 행동이 틀린 게 아니라 효과가 없었다면, 원하는 것을 얻는데 도움이 안 됐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한번 바꿔볼래? 다르게 해볼래? 그거를 집중적으로 물어보는 단계. 이렇게 네 단계로 하고 마지막에 약속까지 하는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처음에 WDT 해보세요. 현실치료 하다 보면 이번엔 RWDT입니다. R, 릴레이션, 상담 환경 덕후가 있는데 빼고 상담 안에 들어오면 WDEP 상담 시스템으로 상담하십시오. 처음에 원투 탐색 질문을 하시고 플러트워드에 어떤 사진이 있나. 두 번째가 주행 탐색 질문, 전행동 자동차가 어디를 가고 있는가, 그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또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세 번째가 평가, 그렇게 하는 것이 원하는 것을 얻는데 도움이 되나 안 되나, 효과가 있나 없나를 물어보시는 거고, 네 번째가 마지막으로 도움이 안 된다면, 효과가 없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한번 다르게 해볼 것인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여학생이 찾아왔는데 제 힘든 내담자 클라이언트라고 하는데 그 힘든 클라이언트 중에 한 명이었어요. 저희 학생은 아니었고 이제 옆에 학교 학생이었는데 그냥 인생이 재미없다는 거예요. 학교 생활도 재미없고 이런 상담이 제일 힘들죠. 동기부여가 안 되는 친구였는데, 그럼 처음에도 들어주고 힘들겠구나, 어떤 일이 있었니, 뭐 들어주고 이게
지나가죠. 상담은. 그 다음 2회기 때 또 이거 불러주는데 왜 왔는지 이해가 안 가는 상담이에요. 뭘 원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본인도 모르는 거죠. 뭘 원하는지. 그런 상담이 어려운 상담입니다. 뭐 하나씩 물어보는 수밖에 없죠. 이 친구가 뭐 학업에 문제가 있는 건지, 뭐 엄마와의 문제인지, 아버지와의 문제인지, 친구하고 문제인지, 뭐 남자친구와의 문제인가 다 점검을 해봤는데 다 의미 없고 재미없고 뭐다 문제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런데는 뭐 국장도 같이 가고 뭐 여러 가지 기능은 또 일상생활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쭉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변호를 말씀드리면 쭉 탐색을 하다가 할머니와의 문제가 가장 이제 급하게 드러났어요. 심각하게 드러났습니다. 친할머니와 같은 집에 사는데 할머니하고 7년째 거의 밥을 같이 안 먹는데요. 할머니가 잔소리가 심하시고 우리 할머니 참 이상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거 상담 목표 정했다가 다 이제 실패했고 할머니와의 관계 회복을 탐색하는 중에 왜 할머니가 이상하대요. 왜 그러냐 했더만 뭐 할머니가 잔소리도 심하고 화장도 진하게 하고 거울 앞에서 하루 종일 보내고 해가지고 우리 할머니 이상한 할머니라고. 그 여자분이 여학생이 원하는 플로트워드 사진은 뭐예요? 임자하고 너프로 오신 할머니, 손녀딸 귀여워해 준 사진. 그 사진이 가지고 있죠. 지각된 세계의 할머니는 가장 진하게 하고 거울 앞에서 멋부리고 못 사다가 입고 잔소리 심하게 하고. 그래서 그 할머니 빨간색으로 지각되니까 두어리 기울죠. 갈등과 좌절을 경험하면서 처음에 봤으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다 응답을 해야 될지 내가 모르니까 당황을 하겠죠. 재조직을 해야 되는데 그런 할머니 모습 자주 봤습니다. 나도 조직화된 행동 나갑니다. 빨간색이 많은 전행노자를 주로 움직이죠. 활동하기, 할머니 피하기, 안 마주치기, 생각하기, 우리 할머니 이상이 이해가 안 가. 느끼기, 할머니 보면 짜증나. 신체 반응, 할머니 보면 혈압 올라가고 안 좋겠죠. 전행노자 수가 어디로 가요? 어디 가요? 할머니 피하는 쪽으로 가죠. 그 피하는 것이 플로트워드 본인이 임자하고 너그러우시고 손녀딸 귀여워해주는 할머니 사진에 가서 이 사진을 찾는데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를 물어보는 거죠. 당연히 도움 안 된다고 그러겠죠? 또 어떻게 다르게 해보겠는가를 이제 과제를 내줍니다. 쭉 해봤는데 다 실패했어요. 다 실패했다가 뭐가 성공했냐면요. 이 보시들 좀 뒤에 있는데 미리 알려드릴게요. 간죽구진이라고 교재에 써있어요. 간죽구진. 계획을 세우실 때는 어떤 계획을 세우셔야 되냐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계획, 즉시 할 수 있는 계획,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 진지하게 하는 계획. 이 네 가지 공식에 맞춰야 됩니다. 자, 앞으로 할머니하고 잘 지내봐요. 할머니하고 밥도 같이 먹고 화이팅! 이런 계획 세우나 많아요. 물어봐야 됩니다. 할머니와 관계 회복을 위해서 무엇을 해볼 수 있니? 라고 물어보셔야죠. 본인이 결정해야죠. 본인이 못 찾으면 내가 몇 가지 레퍼토리를 제공해 줄 수 있겠죠. 근데 어떤 계획이 제일 중요한 좋은 계획이냐면요. 좋은 계획은 없죠. 효과가 크냐면 1, 2초 만에 끝나는 계획을 배우셔야 돼요. 몇 분 진행해도 안 돼요. 몇 초 만에 끝날 수 있는 계획. 할머니 손 한 번 잡아드리기. 죽어도 못하겠답니다. 잡은 사람도 쉽지만 7년 동안 밥도 안 먹고 이제 인사만 하고 들어가는 할머니가 식사하고 들어가시면 나와서 밥을 먹는 거죠. 그런 관계에서 할머니 손잡아드리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실패하다가 나중에 성공하게 뭘 했냐면요. 학교에서 할머니께 전화 한 통 드리기. 1, 2초 만에 끝나잖아요. 전화 한 통 하기. 그걸 약속을 했어요. 자, 그러면 다음 주부터까지 학교에서 할머니한테 반드시 전화를 해라. 약속 이러시면 안 됩니다. 뭘 물어보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물어봐야죠. 언제 전화할래? 물어봐야 돼요. 내일 할게요. 내일 몇 시에 할래? 10시쯤 할게요. 10시에 학교 와서 전화하면 할머니 집에 계시니? 꼭 물어보셔야 돼요. 어렵게 전화했는데 할머니가 집에 안 계시면 어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집에 계실 거예요. 약속을 굳게 하고 저하고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집에 보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할머니가 전화했어요. 저 약속을 지킨 거죠. 전화했더니 할머니가 네가 웬일이냐? 충격스럽게 대답한 거예요. 하지만 그냥 할 말이 없으니까 갑자기 할머니 생각이 나서 전화 드렸어요. 그때 그동안 쌓인 걸 막 쏟아부시던 거예요. 못된 것 같으냐고 하면서 네가 나를 이렇게 무시하냐? 내가 이 나이 들도록 너네 이런 대접받아도 살았냐? 뭐 내가 너로 왜 그래?
부여해줄게 말하면서 막 쏟아부시는 거죠. 그날을 봤다가 할 말이 없으니까 저는 들고만 있었대요. 갑자기 할머니께서 막 우시면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내 마음을 좀 몰라주느냐, 이렇게 대화가 40분간 진행이 됐대요. 어쨌든 간에 그날 저녁 때 집에 가서 7년 만에 처음으로 할머니 식사하시는데 앞에 앉았대요. 밥을 같이 먹었답니다. 저녁을 한마디도 안 했대요. 밥 먹으면서. 그래서 밥을 먹은 거죠. 제조직을 한 겁니다. 며칠 있다가 할머니가 전화하셔가지고 오늘 수업 몇 시에 끝나냐? 백화점 같이 가자. 옷 한 번 사주셨대요. 관계가 엄청나게 변해요. 일주일 사이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왔다고. 제조직을 함으로써 앞바퀴 전화하기를 바꾼 겁니다. 할머니 전화할 때 할머니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이나 신체 반응 바뀐 거 하나도 없습니다. 조직을 하든 제조직을 하든 색깔은 빨갛게 많고요. 전행동자도 어떻게 움직이든 빨갛게 많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여기가 노란색이 많아지면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래서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여기 상담 환경 바꾸기가 아래에 있는 네모고 위에 있는 네모가 WDEP인데 E가 평가가 가운데 있죠. 가운데가 있습니다. 이론은 쉬운데 실제 상담에 적용하기는 쉬운 있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인 것만 일단 오늘 기억하세요. 원하는 것 똑같은 거,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다르게 하고 있지, 네 가지 기억을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간접 부진 공식에 맞는 WDEP 중에 P에 대한 공식입니다. P에 대한 공식이 간접 부진 계획을 세우십시오라는 겁니다. 결과나 목표 중심적인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진행 중심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앞으로 싸우지 말고 잘 지내세요. 배우자하고 그러지 말고 오늘 세 가지 칭찬하십시오. 우울증 극복하라가 아니라 20분 정도 활발한 산책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진행 중심적인 계획을 세워라. 그러니까 10kg 빼겠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오늘 당장 뭘 하겠다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우종민 박사 개호병원에 서울병원에 나온 친구들 모임이 있는데 2010년도에 우종민 박사한테 직접 받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따끈따끈한 그런 자리였는데 지금 벌써 12년이 지났네요. 우종민 박사가 직접 자기가 이제 병원에서 정신과 의사니까 뽑은 데이터인데 우울증 환자들이 입원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 여기에 통제 집단이고 여러분 게 7단계 실험 집단입니다. 감사했던 사람은 방문을 시켰어요. 그래프가 밑으로 내려갈수록 우울증이 좋아지는 겁니다. 나아지는 거예요. 통제 집단은 감사했던 사람은 방문을 안 시키고 기존처럼 입원시키는 거 약물 치료만 한 거죠. 우울증이 좀 좋아지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감사했던 사람은 방문을 시켰더니 우울증이 확 떨어졌어요. 되게 좋아졌죠. 증상이. 근데 일주일 후에 올라오고 1개월, 3개월, 6개월 후에 차이가 없어졌어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감사했던 사람을 방문을 시켰더니 그것을 매일 세 가지 감사한 일을 찾아라 그랬더니 효과가 지속이 되죠. 효과가 지속이 되죠. 그러니까 자녀분들한테, 학생들한테 저는 우리 학생들한테 제 교양 과목 학생들한테 꼭 내주는 과제가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과제고 저도 제일 싫어했어요. 세상에 제일 싫은 과제 있죠. 일기 써라 하는 과제. 그래서 저는 꼭 내줍니다. 이유가 일기는 저도 쓰기 싫어요. 근데 감사 일기는 쓸만해요. 하루 3가지 이상 감사한 거 찾아서 써봐라. 그 날씨에 감사하고 오늘 버스 기사분한테 감사하고 청소하시는 아주머니한테 감사하고 하루 3가지 이상 감사한 거를 적어서 써봐라. 그 감사 얘기를 쓰게 만들면요, 그 나름대로 생각이 많이 바뀌어 나가더라고요. 이런 데서 기인한 장점을 찾은 집단 별로 좋아진 거 없죠. 근데 장점을 일상생활에다가 활용을 해라. 장점을 활용을 해라. 우유 증상이 계속 좋아진 것이 유지가 되더라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이런 거 시간 좀 넘어가고요. 제가 그 선생님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분이 한국에 2번 오셨는데 제가 초대해서 행사를 그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경주 청자 호텔에서.
제가 젊었을 때 얘기죠. 제가 추가로 현실치료에서 긍정심리학이 뒷받침되는 게 많기 때문에 추가로 몇 가지만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하워드 가드너라는 사람이 지능응용도 다중지능 이론을 내서 처음에 7가지를 했다가 자연지능을 추가시켜서 8가지 지능으로 소개를 했어요. 근데 이게 뭐 이건 일반 지능하고 특수지능하고 이렇게 들어갔죠. 근데 이 사람이 25주년 기념식사에서 가드너가 고백을 하나 했습니다. 내 다중지능 이론을 내가 소개를 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킬지 몰랐다. 관심을 가져서 너무 고맙다. 인사를 한 다음에요. 근데 한 가지 고백할 게 있다. 뭐냐면 사람의 지능이라는 게 전체적인 능력이 아니라 개별 능력들이 이게 높다고 또 높은 게 아닌 거죠. 개별적으로 높낮이가 있는데 연구를 하면 할수록 자기 이해 지능하고 대인 지능이 뿌리가 같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나타나는 현상은 다른데 뿌리가 같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이해 지능이 높으면 당연히 대인 지능도 높아지는 거고 둘이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뿌리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아나운서로 성공하고 싶으면은 언어 지능이 높아야죠. 근데 이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이해 지능과 대인 지능이 같이 올라가야 성공을 한다는 겁니다. 모든 영역에서 그쪽에 성공하고 싶으면 그 영역의 지능이 높아야 되겠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이 두 가지 자기 이해 지능과 대인 지능이 같이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이름을 부르고 우리는 장기에 부르잖아요. 우리 삼촌, 고모, 이모.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확실히 농경문화 중심이기 때문에 서구 사람들의 그 능력 위주의 문화가 아니고 우리는 단계의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서양 애들은 똑똑하고 지혜로운 게 중요할지 몰라도 우리는 자기 역할, 자기 위치에서 역할이 잘하는 아이가 칭찬받는 아이잖아요. 우리 동양적인 사고방식이 굉장히 이거와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죠.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워드 여기다 하나 더 추가를 시켰어요. 영성지능이라고 하나 추가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성지능이라고 추가시켰다가 영성지능이 이제 종교적인 것도 있지만 도덕, 윤리, 뭐 이런 양심 이런 부분인데 사람들이 자꾸 종교하고 연관이 지어서 오해를 해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실존지능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가드너한테 물어봤어요. 야, 그러면 너 다중지능이로는 8가지냐? 9가지냐? 물어봤더니 가드너 대답이 8.5개로 하자. 자기는 9번째 실존지능이 있다고 난 100% 믿는데 아직은 좀 실증적인 자료가 더 필요하다. 기다려보자.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두 가지 자기 이해 지능과 대인관계 능력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핵심이다라는 걸 보시고 우리나라의 오복에 보면요. 수, 오래 사는 거, 부, 복사만큼 돈을 가지고 있는 거, 강령 뭔가 마음이 편안한 거죠. 강령하세요. 이러면서 유호도 덕을 많이 쌓고 나는 뭐 대인관계 좋고 이런 거 고정명 내 명대로 다 사다 주는 거 사고를 죽거나 병들어 죽는 게 아니라 명대로 다 사다 주는 거 제가 오복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이 오복에 자식복이 없어요. 자식이 잘 되면요 행복해 보이는 겁니다. 내가 행복한 거하고 더 이상 없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학생들한테 제일 많이 수업 시간에 강조하는 게 뭐냐면 삶의 목적을 행복이라고 여겨요. 근데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행복하게 보이려고 노력을 하죠. 행복한 거하고 행복해 보이는 거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돌아가셨는데 저한테 남겨주신 가장 제 마음에 소중한 것이 높은 데기다 떨어지면 더 아프다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저 아버님 한때도 그 청문회도 나오시고 한때도 똥똥하신 분인데 참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열심히만 사셨지 행복해지기는 거를 잘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말년에 저하고 좀 많이 주고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제가 수업 시간에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여기 뭐 이런 것들은 합리적인 거
학생들한테 이거를 꼭 전달해 주세요. 성남에서 되게 많이 강조하는 건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마스터 수준은 다 틀린 겁니다.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틀린 거예요. 이건 우리가 당위적 사고라고 합니다. 틀린 겁니다. 비합리적 사고예요. 합리적 사고로 바꾸셔야 돼요. 모든 사고는 선호적 사고로 바꿔야 됩니다. 당위적 사고를 선호적 사고로 바꾸셔야 돼요.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학생들이 공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합니다. 주차장에 주차를 똑바로 해야 된다. 이분은 맨날 화가 날 거예요, 아마. 주차장에 가면 누군가는 금을 밟고 주거든요. 본인만 손해입니다. 틀린 생각이에요. 비합리적 사고입니다. 주차장에 주차를 똑바로 했으면 좋겠답니다. 모든 것이 우리 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 학생이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이래야만 된다? 이런 정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문사회과학에서. 법, 윤리, 도덕에만 잣대될 수 있죠. 다른 잣대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분야가 부족하면 다른 분야에 잘하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래야만 된다는 건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담학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탐욕의 반대는 무적이 아니라 만족이다. 무슨 얘기냐면 마이너스의 반대는 0이 아니라 플러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죽을 병에 안 걸리고 특별한 우환이 없으면 이게 행복한 거지. 그렇게 행복 안 봅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행복 봤어요. 요즘은 행복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영산대학교에 갔더니 어느 화장실에 가든 휴지가 없더라. 학생들이 뭐라고 했어요? 욕을 하겠죠. 불평감이 많아지겠죠. 마이너스가 늘어납니다. 근데 어느 화장실에 가도 휴지가 꼬박꼬박 있더라. 학생들 만족도가 올라갈까요? 안 올라갑니다. 그냥 있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없으면 마이너스가 늘어나지만 있다라고 해서 플러스가 늘어나진 않아요. 우리가 마이너스가 없다고 해서 플러스가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마이너스가 없으면 그냥 0이 되는 겁니다. 행복은요, 훨씬 더 적극적인 개념이에요. 적극적인 개념. 능동적인 개념입니다. 무한이 없다고 행복한 게 절대로 아니다. 뭐 요즘 뭐 이런 연구도 쭉 하는데 83대 17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얼굴을 활짝 피고 마냥 웃고 있다.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죠. 83% 정도의 긍정적인 표정과 17% 정도의 부정적인 감정이 섞인 것, 그 정도가 가장 이상적인 그런 행복의 표정이다라고 행복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제가 이번 몰입에 대한 연구 직생미학에도 우리나라에 2번 왔었습니다. 행복 요인이 유전 요인도 있고 뭐 있는데 다 건너뛰고요. 마지막 제가 이거 강의 제일 오래 하는 건데 이것도 다 건너뛰고 마지막 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윌즈 칼리지라는 여자대학교에서 한 실험입니다. 학교가 조그매서 졸업생이 144명이 졸업을 했는데 졸업 앨범을 펴놓고 이제 미국 학생들은 왜 카메라 앞에 탁 하니까 잡주잖아요. 안고 찍은 사람 학생이 3명이 있더래요. 학생 3명은 제외, 실험에서 제외시키고 144명 중에 141명을 대상으로 25년 동안 삶을 추적조사한 중단 연구예요. 25년 동안. 예, 실험 연구가 끝났습니다. 어떤 연구를 했냐면요. 졸업 앨범을 펴놓고 웃고 찍은 사진에서 뒷생 미소와 팬 아메리칸 미소로 나눠봅니다. 무슨 모습을 가지고. 뒷생은 이제 프랑스의 그 생리학자 이름이에요. 이것도 연구가 좀 역사가 깊은데 당인이 시작한 연구고 에크만이라든가 역사가 이렇게 쭉 오는 건데 익스프레션 투 이모션 투 익스프레션, 그러니까 정서와 그 표정의 관계를 이게 범문화적인 거냐, 바이올로지컬 링크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갖고 연구하는 거고, 이게 문화적으로 다르냐 아니면 피부학적으로 연계가 있는 거냐 그걸 연구하는 그런 학문인데 듀센이라는 사람이 쉽게 말씀드립니다. 이 사이에 여기 근육이 있어요. 이 근육을 쓰고 있는 웃음이 뒷생 미소인 겁니다. 이 근육을 안 쓰고 입만 딱 돌아가는 웃음이 팬 아메리칸 미소, 다른 말로 스튜어디어스 미소인 거예요. 스튜어디어스 미소. 그래서 그 졸업 앨범을 펴놓고 이 두 가지 미소로 나눠놓고 25년 동안
설문조사를 하면서 세무 추적조사를 했어요.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위에 있는 두 개가 뒷세미소고 아래에 있는 두 개가 페노메닉한 미소입니다. 입만 돌아서 입만. 여기는 눈하고 눈이 같이 웃고 있죠. 같이 웃고 있죠. 연예인들 중에서도 이거 호감형대 보면 이효리 씨 같은 경우가 뒷세미소가 기가 막히죠. 안성기 씨 보면 얼굴, 눈가에 잔주름 많은 사람들이 보면 뒷세미소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눈웃음 같이 있기 때문에. 졸업 후에 어떤 학과를 졸업했는지, 학점이 얼마인지, 어디에 취업했는지, 연봉이 얼마인지, 승진을 했는지 못했는지, 심지어는 어떤 남자를 만나 결혼했는지, 이 학교니까요. 그 다음에 애를 몇 명을 낳는지, 사는 지역이 얼마인지, 어느 지역인지, 시어머니를 누굴 만났는지 아무 상관이 없이요. 뒷셈미소를 가진 사람들이 모든 영역이 다 높게 나옵니다. 건강 톡톡부터 시작해서 발배 만든 것 모든 게 다 높게 나와요. 그러니까 누굴 만났느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때문에로 해석했느냐, 덕분에로 해석했느냐의 차이라는 거죠. 어떤 좋은 일이 있어서 행복해진 게 아니라 내가 그걸 나한테 득이 되도록 해석하는 능력, 활짝 웃는 걸 잘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훨씬 더 감사하고 풍요롭게 받아들이더라라는 거죠. 제가 교양 과목에서 우리 학생들한테 제일 많이 강조하는, 상담에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죠. 활동하기 바뀌를 바꾸라 그랬죠. 감사하게 쓰는 거하고 웃는 연습 시킵니다. 웃는 연습. 제가 정말로 제가 20여 년 교수 생활하면서요. 제일 신바람 날 때가 졸업 후 몇 년 후에 이메일 왔을 때 교수님 웃기 연습하고 거울 보고 연습하는 얼굴 표정 연습한 게 제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하는 친구들이 꽤 여럿이 있습니다. 그거를 계속 연습하고 실천하는 학생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학생들이 어디 가서 어떤 역할을 하든지 결혼사진 찍을 때 이렇게 신랑 미소가 멋진 사람 처음 봤다고 사진 기사가 얘기할 정도로 인상이 그렇게 좋은 학생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연습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제 주장이 아니라 연구 결과. 오늘은 뭐 여러 가지 자료가 있는데 이 정도로 해서 너무 많은 효과를 받아들이는 더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이 정도 선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혹시 그러면 지금부터 이 특강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사항이 있으면 몇 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손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마이크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아, 네. 정상님. 네, 교수님 아주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하신 이 강의 이 내용이 상담 심리 영역입니다. 네. 그럼 심리학과 상담 심리학은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심리학이라는 학문은 순수학이라고 평가하는데 그 안에 실험 심리학, 발달 심리학, 개인차 심리학, 성격 심리학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상담 심리학, 임상 심리학, 범죄 심리학 밑에 20여 개의 하위 영역이 있죠.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주로 상담 심리학에서 말하는 내용 중에 하나를 소개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심리학이라고 하는 게 사람 내면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구조고 이걸 연구하는 분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요즘 와서 그 상담 심리학이 전체 심리학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떻게 되나요? 요즘 뭐 취업 상황하고 연결되면 압도적이라고 볼 수 있죠. 심리학 내에서 제일 전통적으로 인기 있는 임상 심리학입니다. 지금도 임상 심리학자들은 상당히 프라이드가 높죠. 그래서 심리 검사를 해서 진단서를 쓰는 거거든요. 의료보험회사라든가 보호소가 들어가야 되니까 심리 검사에 대한 종합 평가를 저도 정신병원 수련 제가 세 군데서
있는데 일주일에 4명 진단서를 써야 돼요. 법원에 들어가고 그럴 때 다 저희 진단서가 들어가듯이. 그게 이제 임상심리학이 전통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그런 분야였고요. 요즘 와서 10여 년 전부터 상담심리학이 임상심리학보다 훨씬 더 인기가 많고, 요즘 오은영 박사도 나오고, 뭐, 그 오은영 박사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밑에 그 연구진들이 있겠죠. 심리검사 다 하고, 보고서를 다 써서 올리는 겁니다. 그럼 그걸 다 종합평가해서 오은영 박사 그걸 기초로 해서 이렇게 방송을 찍는 거예요.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미래융합대학에서 인문문화영화학과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소통 분야의 이론적 배경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다중 이론에서 이제 자기 이해 능력과 대인 기능이 뿌리가 같더라라는 이제 말씀에서 자기 이해 능력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기가 결국은 자아 개념이라는 거와 이제 일맥상통하는데요. 자기가 자아를 찾아가는 게 일생의 과정이다라고 이제 융이 얘기를 했었죠. 이제 그림자를 통합한 거를 우리 속에 찾아가는데 결국은 나를 객관화하는 능력이겠죠. 그래서 제 학자마다 이 자아 이론이 워낙 달라서요. 요즘 와서 제일 많이 뜨는 이론 중에 하나는 복합적 자기라는 개념이 많이 듭니다. 복합적 자기가 있는 사람들이 훨씬 적응 능력이 뛰어나고 세상을 원만하게 잘 살아가더라. 그러니까 복합적 자기가 없는 사람들은 한 군데서 평가를 부정적으로 받으면 좌절하게 되는데, 복합적 자기가 강한 사람들은 이쪽에서 상처받더라도 이쪽 자기로 내가 운동은 못하더라도 내가 뭐 예술 활동을 잘할 수 있다든가, 내가 공부를 못하더라도 뭐 스포츠를 잘한다든가, 이렇게 복합적 자기가 있는 친구들이 뭐 삶에 대해서 훨씬 더 대응 능력이 뛰어나고, 제일 유명한 이론은 칼 로저스의 이론인데요. 자아 개념, 자아 구조의 다 같은 개념입니다. 요거와 경험적 자아와 현상적 자아를 얘기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생각하는 나, 내가 되고 싶은 나를 합쳐서 자아 또는 자아 개념이라고 보시고, 내가 경험하는 나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라보는 내가 생각하는 나하고 다르겠죠. 사람들이 나를 보는 모습을 내가 다시 경험하는 겁니다. 나에 대해서. 그 부분이 조금 일치하면 부정 상태입니다. 이게 분리가 되면 큰일 나죠. 이런 사람 없죠. 근데 이 정도 일치하면 부정 상태고, 이게 겹치지 않고 많은 부분을 일치할수록 적응 상태입니다. 결국은 사람들은 나를 잘 몰라. 난 그런 사람 아니야. 이게 부정 상태입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도 내가 그렇게 비춰진 거잖아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보는 모습이 내 모습의 전부는 아닐지 몰라도 내 모습의 일부인 건 맞죠. 사람들이 보는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상담하면서 제일 많이 연습시키는 것이 남의 말을 듣고 아프죠. 아프지만 그것이 내 다른 스키마의 다른 영역을 열어주거든요. 선생님들 혹시 그 집에 가시면은 거꾸로 가는 자전거라고 한번 쳐보세요. 거꾸로 가는 자전거. 동영상이 뭐 짧게 하나 있는데요. 보다 요만한 도로를 하나 따라서 왼쪽으로 틀면 바퀴가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틀면 바퀴가 왼쪽으로 가는 거. 요거 하나만 메커니즘들이 설치해 놨는데 타실 수 있겠어요? 어느 정도 연습하면 이게 될까요? 그걸 연구한 사람이 운동신경이 상당히 좋은 친구였는데 그거 매일 연습해서 8개월 만에 겨우 탔어요. 8개월 만에. 근데 그 아들은 2주 만에 탑니다. 2주 만에. 이게 신경 가속성하고 얘기하는 거죠. 애들은 자아 개념을 빨리빨리 바꾸죠. 적응을 하려가는데 나이가 되면 들수록 자아 개념이 고정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모습하고 점점 괴리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자아 개념이라는 게 결국은 내가 나를 이해하고 세상 사람과 소통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방식의 총합체다라고 보는 건데, 이것을 100%는 아니지만 이것을 많이 일치시켜 나가는 것이 인생의 과정이다라고 심리학자 중에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분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아, 저기 있어요.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배운 물어보려고 가까운 교수라고 합니다.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도에 말씀드렸던 욕동이라고 하는 거가 우리가 디즈, 여기서는 욕구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 욕동은 드라이버를 욕동이라고 번역하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욕동도 마찬가지고 욕구도 마찬가지고 사람의 행동을 유발하는 하나의 동기가 될 텐데 이 두 가지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욕동이라는 단어는 좀 정석학에서 프로이드가 가지고 있는 그렇게 요즘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아, 예. 그 개념 자체가 설명하는 방식이 다르죠. 용어의 차이라기보다는요. 프로이트 박사는 독일어로 한번 트립이라고 했어요. 트립. 그쪽으로 끌리는 힘인데 그 우리말로 번역하기 좀 애매해서 추동, 뭐 역동 이렇게 번역하는데 추동이라고 보통 많이 번역을 하더라고요. 그러나는 근데 미국 사람들도 그걸 트립을 독일어로 영어로 번역할 단어가 없으니까 고민하다가 드라이브라고 말했었죠.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이거죠. 개념 차이라기보다는 사람의 행동을 설명하는 방식의 차이인데 여기 앉아 계신 이유가 프로이트 박사가 보면은 다 내 성욕구를 달래기 위해서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기분 정말 안 좋죠. 그 이론이 알까지도 막강하잖아요. 여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죠. 그러다가 프로이트 박사가 모든 것을 인간의 성적인 욕구로 해석을 하다가 1차 세계대전을 경험하면서 인간의 참혹성을 보죠. 그러면서 공격 욕구를 하나 추가시켜서 인간은 인스팅트 오브 라이프, 삶의 본능이 있고 인스팅트 오브 데스, 죽음의 본능이 있는데 사람은 삶의 본능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일찍 죽는 거 알면 다음에 피죠. 일찍 죽는 거 알면서 가식하잖아요. 인간은 죽음의 본능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삶의 본능을 리비도라고 이름을 붙였고 죽음의 본능은 이름만 붙였어요. 프로이트 이후에 타나토스라고 붙이는데 그것을 삶의 본능과 연계되면서 성욕으로 보고 죽음의 본능과 연계된 것을 공격욕으로 본 겁니다. 바로 두 가지로 인간의 모든 행동을 나설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의식은 요만큼이고 다 무의식이 엄청나게 큰 부분이고 이거는 무의식을 안 다루고 여기서는 그런 무의식을 인정 자체를 안 합니다. 여기서는 인정 안 하고 의식에서 5가지 기본 욕구만으로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념의 차이라기보다는 설명 방식의 차이가 완전히 다른 거죠. 인간을 보는 인간관이 다른 거예요. 프로이트는 굉장히 수동적이고 불쌍한 존재인 거예요. 인간이. 우리 동양의 불교철학 같은 거죠. 굉장히 안되고 불쌍하고 어차피 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존재. 이렇게 본 거고 그라스 박사는 누구보다 훨씬 더 능동적으로 바꿀 수 있는, 변화할 수 있는, 효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 이렇게 본 거죠. 인간관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저 질문 있어요. 네, 저 기계자동차 김영수라고 합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론적인 것들을 다 제껴두고 행복하기 위해서 이제 감사하기, 뭐 웃기 연습 이런 걸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 지금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딱 한 가지만 한다면 어떤 걸 추천하십니까? 가장 어려운 질문을 주시고 중요한 질문을 주셨네요. 행복학자들이 지금까지 연구한 게 6가지 버추, 6가지 덕목과 그 아래 24가지의 강점 관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심리학 내에서도 정말로 치열하게 아직도 다툼이 많아요. 어떤 분은 감사라고 하고, 어떤 분은 몰입이라고 하고, 어떤 분은 뭐라더라고요, 용서라고 또 하는 분이 있고, 굉장히 달라요. 관점이 다 다릅니다. 근데 저는 뭐 선생님께서 분이 좀 물어보시고 저보고 선택을 하라고 하시면은 저는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한 가지는 강조하고 싶은 게 here and now, 지금 여기. 오늘 가장 소중한 사람은 나하고 지금 내 옆사람. 그런 자세가 정답은 아니지만 인생은 가장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요즘 애들 보면요, 앉아서 계속 휴대폰 보고 있어요. 그리고 외롭대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필요한 게 없잖아요. 오늘 휴대폰 끊으시고 쳐다보지 마시고 옆 분한테 좀 관심을 갖고 한번
그 심리학자들이 이런 실험을 한번 해봤대요. 짧게 말씀드릴게요. 파티에서 인싸와 아싸, 이 용어를 아시죠? 인싸, 아싸. 네? 그 인기 있는 사람하고 아웃사이더하고 차이가 뭔가를 보였더니 성격 차이, 배경 차이, 성장 배경 차이 다 똑같아요. 딱 하나 차이가 나옵니다. 인싸들은 말을 걸더라라는 거예요. 아싸들은 말을 걸기를 기다린다가 시간입니다. 그쪽을 지금 또 하나 강조한다면 저는 지금 여기를 사신 분이 가장 행복감을 많이 느끼실 거다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제 개인 생각입니다. 정답을 감사드립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예, 학생 진로개발 진행입니다. 교수님 오늘 강연 말씀 잘 들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의 욕구를 파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느끼는 감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글래시에 아까 이제 그 욕구 강도에 대한 그 5가지 분류 범주를 나눠놓으셨는데 사실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게 레슬로우의 욕구 5단계의 이론이거든요. 하위의 욕구가 충족이 돼야 상위의 욕구가 충족이 된다는 건데 결국은 여기 욕구 강도 이론에서 5가지를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범주로 보면 소속의 욕구는 사회적 욕구에 해당이 될 것이고 뭐 자유나 즐거움의 욕구는 뭐 자아실현의 욕구라든지 그다음에 생존 욕구는 뭐 생리적 욕구에 해당되는 이런 범주가 될 거거든요. 근데 하위의 욕구가 충족이 돼야 상위의 욕구가 생긴다라는 부분인데 지금 이 글래시의 욕구의 내용에서는 이제 사실 그런 분류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서도 뭐 연구 결과에서 뭐 결과가 지어진 게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뭐 욕구가 돼 있는 게 있다면 좀 알고 싶어서 예, 그것도 쉬운 질문은 아니시네요. 그 매수도 욕구 5단계에서 하고 그 연구를 같이 이렇게 시도를 몇 번 했었는데 그것들 카테고리화는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설명 방식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매수도 욕구가 아직까지도 대체 욕구 이론이 없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욕구 이론이기도 하죠. 그래서 밑에 4개가 결핍 욕구고 위에 것만 존재 욕구다, 존재 동기다 해서 굉장히 유명하고 저도 동의가 많이 되는 그런 이론인데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의 가장 단점은 하위 욕구가 제일 크죠. 생존 욕구 제일 큰데 생존 욕구가 충족이 안 되더라도 위의 욕구를 추구한다는 꽤 있거든요. 밑에가 한 7, 80% 충족돼 그 다음 욕구를 추구할 수 있다라고 봤는데 꼭 인간은 그런 동물은 아니고 위로도 얼마인지 밑에 먹을 게 없더라도 위에 있는 사람을 신천 추구하는 사람들이 드물지만 있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런 차원에서 매슬로우가 사망하기 전에 그런 부분을 인정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매슬로우가 우리 뭐 좀 다른 얘기겠지 뭐라도 이 영역에서 가장 큰 공헌은요. 매슬로우가 심장마비를 쓰러졌어요. 그 당시는 심장마비 지금도 뭐 사망률이 높지만 그 당시 거의 100% 거의 다 죽던 시절이었는데 이분이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래서 의사가 당신의 심장이 약하니까 정말 조심해라. 심장 굉장히 조심해서 위험한 부분이다라고 경고를 했어요. 매수도가 심장을 조심하면서 무리 안 하고 살다가 2년 후에 어떻게 다시 와서 죽었습니다. 매수도가. 근데 매수도가 2년 동안 1년 반 동안 살면서 글을 남겨놨어요. 자기가 평생 살아온 것보다 1년 반에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햇살이 너무 따스하고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오늘 만나는 사람이 그렇게 다정하고 반갑고 모든 삶이 그냥 풍요롭고 감사하고 이거로 넘치더라는 거죠. 그래서 메소노가 욕구 5단계에서는 저는 멋진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욕구의 그라스박스하고 이렇게 맞추는 카테고리가 안 되는 것 같고요. 메소노가 설명하는 것이 조금 더 다른 영역으로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 관계상 질문을 이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예. 네. 지금까지 좋은 강연 해주신 최민일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교수님도 오전 오시오 일정 참석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부터 즐거운 점심 식사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뷔페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만드신 자리에서 이렇게 지금 녹화되잖아요. 그다음에 한 번 더 누르.